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라는 책이고요. 손임찬 작가가 지으셨고 스튜디오 오드리 책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손임찬 작가는 사실은 이 전작이 더 베스트셀러였다라고 합니다. 이 책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했는데 이 전작이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도 굉장히 히트를 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다시 새로 낸 그 차기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자존감에 대한 책이다라고 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예민하고 좀 폭력적이고 각박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주의가 점점 너무 강해지고 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죠. 수년간, 수십 년간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근래에 아마 거의 최고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런 얘기를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트렌드 예측서,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 중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내년 버전인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도 이런 경향을 나노 사회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나노라는 건 굉장히 작은 단위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그냥 이렇게 조직이나 그룹이나 공동체 의식 같은 거는 다 사라지고 점점 개인이 우선이 되고 개인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다. 사회가 분열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나노 사회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런 책들이 더 유행이 되는 게 아닌가. 나답게 산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어떤 우선순위가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조직이나 내가 속해 있는 뭐 사회나 국가 이런 것들을 우선시한다기보다는 나답게 내가 더 중요한 것이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라는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에 가서 사실은 조금 사전 지식 없이 우연히 집어서 읽은 책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어떤 조직에 속해서 조직이 나를 좀 책임져 주기도 하고 그 조직에서 결정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고 했었던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나답게 사는 게 뭔지 고민하고 살아가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스스로 응원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의 페이스메이커가 스스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나다운 게 그럼 뭐냐를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내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해 둘 필요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 나답지 않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너무 나다운 거에, 나답다라는 거에 대해 강박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다시 자존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좀 크게 봤을 때는 자존감에 대한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존감 이야기는 사실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 자존감과 관련된 책들도 많고, 얼마 전에 읽은 어떤 책, 하상욱 작가라고 시밤이라는 인터넷 시인으로 무한도전에도 나왔던 하상욱 작가가 썼던 책 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자존감 가지라는 이야기 좀 그만해라. 그런 얘기 들으면 자존감 떨어진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자존감이라는 거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난 자존감을 다른 말로 나다움이라 말하겠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 언뜻 추상적일지 몰라도 이보다 더 확실한 표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자존감을 다른 말로 나다움이라 말하겠다. 그러니까 나답다라는 거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삶이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에 관련된 책이고요. 나답게 살아간다라는 거는 휘둘리지 말고 그냥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책임져 주는 것도 사실은 스스로가 해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답게 살자. 나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가자. 이제 그런 골자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런 내용에 관한 책인데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8가지 방법. 저자가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책과 관련된 것이라 더 인상적으로 와 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 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롤 모델도 없고 보편적인 판단 기준도 찾기 힘든 그런 사회잖아요. 주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사회인데 예전에는 학교 선배들, 주변의 동네 형들 이렇게 누군가한테 좀 상담도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롤 모델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하게들 살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롤 모델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어떤 롤 모델을 보고 갈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면 책이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인류와 역사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검증해 놓은 최고의 롤 모델이고 또 인생의 대선배님들이 남긴 노하우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책 속에서 나와 있는 구절을 좀 인용을 하자면은 책이라는 페이지에 적힌 문장들은 마치 보물지도와도 같으며 거기에는 내 사고를 숙성시켜주는 생각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다른 무엇인가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고 독서에만 몰입하고 있다면 뇌는 오롯이 문제와 해결의 자료들을 재조합하고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저 표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책이 보물지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물지도는 보물을 찾을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지도지만 그런 게 있죠. 또 보물지도를 펼쳐보지 않으면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보물지도라는 건. 책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책이 보물지도라고 하면 책을 펼쳐서 보기만 하면 그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펼쳐서 읽는 그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그 보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반어적으로 그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보물지도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책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표현을 빌자면 독서는 평범한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자 노력에 날개를 달아줄 전략이다. 창처럼 날카로운 통찰을 안겨주면서도 방패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표현도 좋지만 저는 창처럼 날카로운 통찰을 주고 방패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기도 한다. 창과 방패죠. 아까 초반에도 또 얘기한 것처럼 그 험난한 세상을 혼자 스스로의 판단과 주체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뭔가 그럼 이 험한 세상에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책이 세상을 향해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창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뭐 어떻게 읽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은 뭐 이 책 전체는 여러 번 반복드리는 것처럼 자존감과 스스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책인데, 이 책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비중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좀 공감이 되고 와닿아서 크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뭐 정의하자면 저는 책은 보물지도이고 창의자 방패이다, 이렇게 이 책을 읽고 한 줄 평을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자존감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공감을 주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는 책입니다. 나답게 산다, 이제 그런 자세와 트렌드가 필요한 세상이 됐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손 힘찬 지음. 스튜디오 오드리. 프롤로그. 최근 들어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내가 생각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대학생 때는 책을 쓰겠다는 꿈을 위해 2년간의 휴학을 망설이지 않았고, 스카우트 되어 입사한 첫 직장을 10개월 만에 박차고 나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하며 글을 썼다. 꿈을 이루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왔던 그간의 시간을 생각하면 나라는 인간이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생각해보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균형이 조화롭지 못했다는 점이 수동성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상처를 보상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쓴 게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나는 이 책을 쓰기에 앞서 나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이 답을 말하려면 먼저 사랑이 뭔지 얘기할 수 있어야 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어 섣불리 정의 내리기 어렵다. 특히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가 더욱 힘들다. 내가 본격적으로 코칭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코치가 있다. 그와 상호 코칭하면서 사랑에 관해 여러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 그는 사랑을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유가 사랑의 형태가 제각각이라 그렇다고 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성끼리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이 대표적인 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이 책의 빈 퍼즐을 채울 수 있었다. 사랑받아본 경험, 즉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배려받은 경험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나의 이야기나 사례들을 보면 그 과정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사랑해도 된다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사회적 명예와 성공, 벌어들이는 수익, 돈 같은 것들은 숫자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랑과 행복은 굉장히 추상적이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의 전부다. 그런 면에서 내가 수동적인 사람이었다는 발견은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흥미롭다. 원인은 역시 내가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어 기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고 체념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 위해 합리화하는 모습들이 나온 것이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도 그랬다. 작가의 길은 정해진 도착 지점, 약속된 미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글을 쓰는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못했다. 조용히 고집한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준다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3년 전부터 마음속에 늘 떠다니던 이 문장은 결국 내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행복, 사랑은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과 억압과 강요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다. 쉬운 예로 부모가 제시하는 진로와 본인이 원해서 가는 진로는 그 삶의 질부터가 다르다. 나는 주변 사람과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내 꿈도 존중한다. 이 책을 펼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가? 정녕 나답게 살고 있는가? 당장 대답할 수 없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도화지 위에 그려놓은 그림들이 현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여정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장 나다운 것이 주는 위안. 내가 아닌 나는 없다. 전작인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를 출간하고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강연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했다. 행사 장소에 가보니 나를 만나러 먼 길을 마다않고 오신 분도 계셨고 내가 SNS에서 달아드린 댓글이나 온라인 메신저로 건넨 몇 마디 말까지 기억하는 분도 계셨다. 온라인으로 소통해 오던 독자분들을 실제로 만난 그 자리는 내게 무척 소중하고 뜻깊었다.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그날 촬영을 도와준 친한 형과 뒤풀이 겸 식사를 하러 고깃집에 갔다. 고기를 먹으며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형이 말했다. 그런데 힘찬아, 너 너무 많이 웃더라. 좀 자제해야겠어. 네? 오늘은 딱딱한 분위기도 아니기도 했고 친근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너를 처음 보잖아. 너무 가벼워 보였을 수 있어. 사람들은 내게 작가로서 분명히 기대한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처음에는 형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었고 그 마음이 통하길 바랐다. 경직된 분위기가 싫어서 유머러스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려 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과하게 보였을 줄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처음 본 사람은 그런 모습만을 나로 생각할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반전 매력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 모습과 다른 면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내 보통 성격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그때부터였다. 있는 그대로의 편안한 모습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솔직한 모습, 평소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등 극단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 말이다. 글을 써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가 혹은 개인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까? 멀티 페르소나는 다중적 자아라는 의미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나의 멀티 페르소나는 몇 가지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다른 사람들 역시 분명 나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고민이 많을 것이다. 집안에서는 밝고 당당한 모습이지만 밖에서는 어둡고 주눅 들어있는 사람. 주변 동료들 앞에서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혼자 있을 땐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사람 등 저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는 평소에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일일이 신경 쓰지도 않는다. 프롤로그에서 말했다시피 나는 항상 스스로를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생각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간단한 예로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못해 교제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지 않았고 20대 초반까지는 이렇다 할 취미도 없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어왔는데 그런 태도는 결코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내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해 둘 필요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 나답지 않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다소 불편하지만 상황에 맞게 나를 포장하는 순간, 상대에 따라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순간 등 모든 순간의 내 모습 역시 나이기 때문이다. 여러 모습의 나, 그것이 모두 나임을 인정하는 일이 나답게 사는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손 힘찬 지음. 스튜디오 오드리. 프롤로그. 최근 들어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내가 생각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대학생 때는 책을 쓰겠다는 꿈을 위해 2년간의 휴학을 망설이지 않았고 스카우트 되어 입사한 첫 직장을 10개월 만에 박차고 나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하며 글을 썼다. 꿈을 이루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왔던 그간의 시간을 생각하면 나라는 인간이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생각해보면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균형이 조화롭지 못했다는 점이 수동성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상처를 보상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쓴 게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나는 이 책을 쓰기에 앞서 나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이 답을 말하려면 먼저 사랑이 뭔지 얘기할 수 있어야 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어 섣불리 정의 내리기 어렵다. 특히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가 더욱 힘들다. 내가 본격적으로 코칭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코치가 있다. 그와 상호 코칭하면서 사랑에 관해 여러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 그는 사랑을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유가 사랑의 형태가 제각각이라 그렇다고 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성끼리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부의 사랑이 대표적인 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이 책의 빈 퍼즐을 채울 수 있었다. 사랑받아본 경험, 즉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배려받은 경험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나의 이야기나 사례들을 보면 그 과정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사랑해도 된다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사회적 명예와 성공, 벌어들이는 수익, 돈 같은 것들은 숫자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랑과 행복은 굉장히 추상적이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의 전부다. 그런 면에서 내가 수동적인 사람이었다는 발견은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흥미롭다. 원인은 역시 내가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방어 기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고 체념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 위해 합리화하는 모습들이 나온 것이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도 그랬다. 작가의 길은 정해진 도착 지점, 약속된 미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글을 쓰는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못했다. 조용히 고집한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준다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3년 전부터 마음속에 늘 떠다니던 이 문장은 결국 내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행복, 사랑은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과 억압과 강요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다. 쉬운 예로 부모가 제시하는 진로와 본인이 원해서 가는 진로는 그 삶의 질부터가 다르다. 나는 주변 사람과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내 꿈도 존중한다. 이 책을 펼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가? 정녕 나답게 살고 있는가? 당장 대답할 수 없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도화지 위에 그려놓은 그림들이 현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 여정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장 나다운 것이 주는 위안. 내가 아닌 나는 없다. 전작인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를 출간하고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강연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했다. 행사 장소에 가보니 나를 만나러 먼 길을 마다않고 오신 분도 계셨고 내가 SNS에서 달아드린 댓글이나 온라인 메신저로 건넨 몇 마디 말까지 기억하는 분도 계셨다. 온라인으로 소통해 오던 독자분들을 실제로 만난 그 자리는 내게 무척 소중하고 뜻깊었다.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그날 촬영을 도와준 친한 형과 뒤풀이 겸
식사를 하러 고깃집에 갔다. 고기를 먹으며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형이 말했다. 그런데 힘찬아, 너 너무 많이 웃더라. 좀 자제해야겠어. 네? 오늘은 딱딱한 분위기도 아니기도 했고 친근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너를 처음 보잖아. 너무 가벼워 보였을 수 있어. 사람들은 내게 작가로서 분명히 기대한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처음에는 형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었고 그 마음이 통하길 바랐다. 경직된 분위기가 싫어서 유머러스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려 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과하게 보였을 줄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처음 본 사람은 그런 모습만을 나로 생각할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반전 매력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 모습과 다른 면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내 보통 성격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그때부터였다. 있는 그대로의 편안한 모습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솔직한 모습, 평소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등 극단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 말이다. 글을 써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가 혹은 개인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까? 멀티 페르소나는 다중적 자아라는 의미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나의 멀티 페르소나는 몇 가지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다른 사람들 역시 분명 나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고민이 많을 것이다. 집안에서는 밝고 당당한 모습이지만 밖에서는 어둡고 주눅 들어있는 사람. 주변 동료들 앞에서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혼자 있을 땐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사람 등 저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는 평소에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일일이 신경 쓰지도 않는다. 프롤로그에서 말했다시피 나는 항상 스스로를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생각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간단한 예로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못해 교제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지 않았고 20대 초반까지는 이렇다 할 취미도 없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어왔는데 그런 태도는 결코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내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해 둘 필요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 나답지 않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다소 불편하지만 상황에 맞게 나를 포장하는 순간, 상대에 따라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순간 등 모든 순간의 내 모습 역시 나이기 때문이다. 여러 모습의 나, 그것이 모두 나임을 인정하는 일이 나답게 사는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